1973년 8월에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일본까지 갔다는 것은 당연히 김정일이 보내줬겠지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73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이제 일본에서 원정 공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진달래, 목동과 처녀 등등 공연의 주인공을 맡습니다. 11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어요. 그러네. 자, 보냈네. 그렇죠. 이 일본에서 진행된 만수대 예술단의 총괄 감독이 누구였냐? 김정일이었다 이거죠. 그때는 자기가 할 때지. 그러니까 너 가라 이거죠 일본에. 고영희 입장에서는 완전한 금이 환영 아니에요? 금이 환영이죠. 네? 북송선을 타고 갔다가 지금 최고 존엄의 어떤 사랑을 받는 또 예술단의 지금 핵심 주연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제일교포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일본은 경제 부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포들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러고 나타났다? 고영희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된 삶인 거죠. 그 당시 만수대 예술단, 북한의 최고의 예술단이긴 하지만 이 최고의 예술단이 어디 국제 공연을 하겠습니까? 가장 메이저 스테이지는 일본이었던 거죠. 그렇죠. 무려 어느 일본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냐면 정말 일본 순회 공연이에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히로시마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 고용희 주연의 만수대 예술단의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만수대 예술단이 한 달 반 동안 일본의 전역을 돌았는데 와. 공연 횟수가 무려 59회 공연에 달했습니다. 대단하죠. 밥 먹고 공연한 거예요. 그리고 관객이 총 18만 명이 넘는 관객을 일본 현지에서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정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한다? 지금으로선 상상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왔어요. 정말 자주 왔어요. 제일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뭔가 왔어요. 예술단이 오고 매직, 마술단도 왔고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한 번 보내보니까 헌금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헌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싫거든. 너무 자주 오면.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만수대는 정말로 우리 동포들이 안 그래도 일본에서 조국도 없이 서럽게 살고 있고 한국은 정신이 없어서 저희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맞아요. 하니까 이제 조국에서 이제 예술단이 오고 또 후원사가 이 당시 일본의 NHK나 아사히 신문사나 일본 언론들이 후원사로 붙었어요. 그 콘서트에 공연에.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도 좀 살려주고 하니까 이 공연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 사업을 크게 하는 제일동포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마치 조청년이 또 부추기고 헌금 경쟁을 시켜요. 누가 더 잘하냐. 막 돈 내는 거야. 예. 그래서 1회 공연 올 때마다 수십억 단위로 이제 헌금이 수십억. 예. 그래서 북한이 너무 재미나가지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야. 예. 근데 너무 자주 오니까 그치. 헌금이 점점 줄어들고 예. 희소성이 없어지지. 예,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그럼. 결국 이제 모금 행사를 다닌 거예요. 맞아요. 모금 행사를 다니면서 아니 그럼 고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1년 만에 이제 고향을 찾은 거잖아요. 굉장히 좀 들떴을 것 같은데 그래, 진짜. 이 공연간 고영희 좀 어땠어요? 친척들 만나고 막 그러겠죠. 네,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였습니다. 동행한 사람에 의하면 네. 고영희 씨는 공연의 주인공이지만 네. 절대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눈에 띄지 않기로 초연이 있었대요. 근데 누가 그 고영희 씨를 다가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기어들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여자가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 네. 그 정도로 뭐 보호하는 거죠. 그런 특별한 분위기를 받고 그렇죠. 그 안에 그 김정일의 새로운 그 여자가 있다. 특히 그 제일교포 출신이다. 그런 정보를 입수했대요. 했는데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그 분석 그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복사해서 그 사진 그 숫자를 붙이고 그 오사카 경찰이라든가 니가다 경찰이라든가 그런데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냐면 그 만약에 그 기국 기자가 그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조선령도 힘이 세지고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영향력. 걱정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예술단원 220명에게 다 1년 번호를 부여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누가 김정일의 새 애인인지를 공안 당국이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고용이가 163번 163번. 넘버링이 돼 있었다는 거고, 근데 공안 당국이 고용이가 김정일의 애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당시 미처 몰랐던 거죠.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가운데가 고용이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일본의 공안 당국이 한 명 한 명 다 예술 단원을 조사했던 거고, 고용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당시 고용이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공연 당시 저 여성이 고용이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았었는데, 일본 당국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도 고용이가 김정일의 새 애인이라는 걸 끝끝내 당시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또 그리고 또 일본에는 또 이 고영이의 그 친척들이 좀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고향 찾은 만큼 또 친척이나 지인들을 좀 안 만났나요? 뭔가 그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면 꼭 누굴 좀 만나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작은아버지. 예, 만나면 그 제일교포 주르신이라는 거는 밝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르신을 절대 말하지 않고 또 그 친척들은 소문으로 듣고 고영희가 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장에 찾아갔더니 네.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자기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비슷한 사람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평양에 있으니까 찾아오신 거는 우리 전달하겠다. 그것을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척. 친척들은 되게 서운했겠는데요? 네, 뭐 화가 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 뭐 친척인데 고용도 아니라고 보통이 그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장면은 아까 그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여성이 고용이를 지켜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감시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북한에서 난다기 나는 실사라도 그 옆에 누군가 이 사람의 행동 거지를 지켜보는 감시자가 있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죠. 고용 입장에서는 11년 만에 고향을 갔는데 친척들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고 회포도 풀고 싶고 내가 가서 성공했다 나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저 옆에 가서 저 육개장도 먹고 싶고. 그럼요. 근데 고용이는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좋은 감정을 만나고 있는 이 김정일이 미래 권력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또 옆에 감시자도 있었으니까. 그럼. 그래서 절대 티를 안 내는 선택을 했던 거죠. 예상이.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일본 공연이 끝나고 고영이를 감시했던 감시자로부터 김정일이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 고영이가 일본에 가서 친척들이랑도 딱 절연을 하고 절제돼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는 소식을 김정일이 듣고 매우 좋아했다. 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잘했다. 라는 김정일이 칭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믿겠지. 자, 공연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고영이가 김정일의 사랑을 실제로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 이후 북한에서 1981년에 고영이와 김정일 사이에서 장남 김정철이 태어났고 김정은과 김여정까지 순서대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비운의 단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낳았지만 네. 끝까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셋이나 났는데요. 이야 사실 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있잖아요. 예. 이거 시아버지로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문화에서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단 본처가 아니잖아요. 스캔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요한 가문에서. 이건 시아버지로서는 용납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두 번째는 출신 성분도 제일교포잖아요. 이게 그래도 본토 출신이어야 되는데 제일교포에다가 인민의 어머니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반석 그러면 항일운동했고 뭐 김정숙 그다음에 인민의 옷가서. 그렇죠. 뭐 한국전쟁 때 역할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이른바 이제 옛날 말로 그렇잖아요. 난 그 낮춰불려가지고 딴 따라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 김일성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눈 밖에 나버린 거죠. 보지도 않죠. 막 가마솥 이고 막 이래야 이미지여야 되는데. 끓여줄까 막 이거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김일성한테서 인정받은 유일한 며느리는 김용숙이라는 여자입니다. 김용숙이라는 여성이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거든요. 김종일이가 김용숙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타자수. 타자수? 예. 그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여자하고 살라 해가지고
그 김용숙이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김용숙이하고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만 둘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1985년 이후에 김일성이 상황으로 되면서 모든 권력을 다 김정일한테 넘겨주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쉬엄쉬엄 일하면서 묘양산에도 가고 백두산에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놀았거든요. 예, 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는 김평일이 가족, 김용일이 김경진이 가족들 다 부릅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1년에 2번 김종일이 가족까지도 같이 그래서 자기가 손주들 다 데리고 향산에도 놀러 가고 백두산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김종일의 가족으로 데리고 간 애들을 보게 되면 김용숙이 자기가 인정해준 며느리가 낳은 딸만 둘이 김종일이 가족에서 데리고 갔대요. 와, 이 딸들 얘기는 나는 진짜 처음 듣는데. 김설송이하고 김춘송이라고 있었는데 자기가 인정한 며느리가 유일하게 김용숙이다 보니까 김용숙이가 난 딸밖에는 데리고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이라든가 아까처럼 송혜림이라든가 이런 여자들이 낳은 거는 애당초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아, 근데 고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일 것 같아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예, 근데도 시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아. 이 집안에서는 그냥 없는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아무리 깊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어떤 대우를 받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도 들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이가 이 김정일의 곁을 기꺼이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증거가 이 책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김정일이 정말로 고용일을 총애했다라는 증거 사진이 이 책 안에 있는데 이 사진도 우리 또 고미호지 기자님이 단독으로 입수하셨고 이 사진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만갑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초예요. 방송 최초 공개입니다. 보시죠. 선글라스를 낀 고용이가 김정철, 김여정 남매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어릴 때. 그러네. 찍은 겁니다. 어릴 때. 김여정 어린 거 보세요. 저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아, 그래도 저 때는 볼살이 귀엽네. 자, 두 번째 사진도 최초로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시죠. 바로 이 김정철과 찍은 사진인데, 이것 좀 바로 이 김정철과 찍은 사진인데, 이것 좀 방송 최초로 공개합니다. 턱이 삐죽하네. 기자님 여기 대충 보니까 공항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해외 공항인데 여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영희 씨는 그 자식을 데려가고 그 자연스럽게 해외에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 특권이 즐기는 거죠. 아니, 이 사진은 이게 몇 년도에 찍힌 사진일까요? 나이가 김여정 씨를 모습을 보면 그분이 1988년생이니까 그 10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아, 김여정 88년생이에요? 네. 88년. 김여정 88년생. 너랑 동갑이네. 아니 북한 주민들은 이 비행기 타보는 게 평생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이는 좀 자유롭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굉장히 보기 드문 사진 여러분 이만갑 통해서 보고 계신 거 맞고요. 기존에 이 고용이에 대해서 김정일이 굉장히 복합적인 애정의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용이의 시아버지로부터 문전박대 받듯이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김정일의 어떤 특유의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의 외부, 그러니까 자유세계죠. 자유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허용해 줬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간에 있었는데 그 기존의 분석이 우리 고미 기자님의 이 입수된 사진을 통해서 맞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던 거죠. 2004년도에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담이고 그때 일본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는데 첫 번째 만남은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전 오후에 나눠서 회담했는데요.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길게 회담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시간 반으로 끊어버렸어요. 청구했어요. 그때 제가 독일 회담 수행 기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평양 고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작하자마자 끝나니까 뭐가 있던 것 같다. 근데 그 고이즈미 상도 회단장 와서 좀 기자회견 했는데 구중 표준으로 웃지도 않고. 그 결과를 찰막하게 설명해서 또 떠나버렸어요.敵対関係を友好関係にしていくということ。쌀을 또 줘요. 25만 톤. 자, 그럼 도대체 김정일은 2004년에 왜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그렇게 빨리 끝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고묘지 기자님이 그때 당시 북한의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고묘 기자님, 그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김정일이 그 전신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와이프 고영희가 5월 24일에 사망했는데 이거 5월 22일 날 회담인데 조금 전에였어. 확실한 그 증거는 없지만 나는 자료를 다지면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 김정일의 표정이라든가 행동 말하는 그 모양새를 보면 전신 없는 것 같고 빨리 회담장 떠나고 싶어 한 것 같다. 느낌이 벌써? 뭐라고 말을 하고 끝냈답니까? 그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그 한마디 하고 회담장을 떠났대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결례인데 사실.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구나 또. 어쨌든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영이라는 그 자신의 아내와 30여 년을 같이 산 거잖아요. 아이를 무려 3이나 낳고. 아무리 정상회담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고영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위급성을 띠고 있었던 겁니까? 고미호지 기자님의 어떤 취재 내용을 보면 상세히 당시 고영이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4년 당시였잖아요. 고영이는 북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 이국 땅인 프랑스에서 생애 마지막 숨을 거뒀죠. 2004년으로부터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그때는 고영이가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 93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과 관련돼서 10년을 이제 암과 싸우는 투병 기간을 거쳤던 거죠. 김정일이 고영이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곳곳에서 여러 병원에서 고영이를 치료받게 했었죠. 마지막 순간에 이 고영이가 치료받던 곳이 프랑스. 그때 이제 고영이가 프랑스에서 숨을 거뒀는데 김정은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김정은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김정은이 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못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어떤 기억 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맞습니다. 이때 김정은은 이미 한 20살 정도 성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장기간 프랑스에서 투병을 하고 임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사실 가족 중에 누구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용이를 뭐 내팽개쳤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가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사실조차도 저희 기자들도 몰랐거든요.
2004년 5월 24일 날 사망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는 석 달이 지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장인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언론사 간부들하고 밥을 먹다가 점심을 먹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급 관이 프랑스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뭐냐 해가지고 고용희가 이제 취재가 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때의 투병 시절 고용희의 사진을 고미호지 기자께서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와, 그 당시. 수영할 때 사진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얼굴이 많이 좀 어. 부어 있고요. 아까 그 자신 있던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진짜. 좀 눈빛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힘들어하는 병색이 완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모습입니다. 1993년에 이제 암에 걸렸지만은 한때는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정도가 됐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경에 돌연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어떤 분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그 짜장면인가 면을 막 먹다가 젓가락을 뚝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고용희는 이제 북한과 프랑스, 유럽을 갖다 오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 2003년에 유방암이 이제 재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임종 직전까지 프랑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야만 했죠. 그때는 그 사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프랑스 기자들은 거기에 김정일의 그 와이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그 사진이 있다고. 그럼 저도 놀랬죠, 그 사진. 오, 사진까지. 지금까지 이제 고용희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병원 안팎을 취재하면서 고미 기자님이 어렵게 입수한 게 바로 휠체어를 탄 고용희의 사진이에요. 어찌 보면 고용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유일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아주 귀한 사진을 지금 이만갑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주 귀한 사진을 지금 이만갑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 와, 많이 부었다. 여기 머리 쓴 걸 보니까 이 사진이죠. 정세로 지금 고용희가 휠체어에 탄 채 머리에 이제 뭔가 모자 같은 거를 썼는데 저 때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미력한 상태라고 해요. 아니 증언이나 기록도 아니고 이제 미공개 사진을 얻었다.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관계자, 측근 아니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미공개된 것이고 이런 류의 이제 사진을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건데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 언론사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언론사 사람들이 네. 지켜보면서 프랑스 파리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고급 간부들이 거기 가서 치료도 받고, 근데 프랑스 정보 당국자도 그런 사람을 일부러 받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 도청 감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네. 사진이 또 한 장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이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얼굴이 많이 부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투병 생활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걸을 힘도 없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참 아들이 절대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 걸리고 생로병사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김정은 엄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옆모습이 아들 김정은 굉장히 닮아 있죠. 많이 닮았어요. 네, 많이 닮았어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북한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누가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신데렐라처럼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고용희의 인생을 봤을 때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식을 셋이 낳고서도 정식 부인으로 인정도 못하고 그 사회에서 죄인처럼 숨어서 공개되면 안 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뭐 얼마나 스트레스나 불안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고용희가 암 진단 받은 나이에 저도 똑같이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41살 때. 저도 10년이 넘어가고 지금 제 나이가 고용희가 사망한 나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로서 고용희를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늘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 환우 친구들한테 듣는 말이 암은 마음이 편해야 치료가 잘 된다. 이 말을 듣는데 고영희는 절대로 마음이 한 순간도 편했던 적이 없을 것 같고 그러네. 엄마로서 그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는 그런 북한의 권력 투쟁 속의 아이들을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 많이 돼.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